자, 이제 국어 기출 강의 제4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45강까지 오느라고 애쓰셨고요. 이제 한자의 끝이며 뒤에 이어지는 어휘 부분까지도 이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또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고요. 분명히 성장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출제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가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한자를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는 하되 시험 문제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풀어보신 분들은 알고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고 따라오신 분들은 아는데요. 결국 기출되었던 한자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미 상식적인 범주에 있는 한자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성공의 반대는 포기라고 이야기해요. 성공의 반대가 실패죠. 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포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 이미 인생의 큰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차근차근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78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결국 중요한 두 가지, 동자 이음과 동음 이자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우리 교재에서 강의 노트에서 또 강의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한자를 보니까요. 이것은 쓸쓸할 sak이냐 찾을 색이냐라고 하는 두 개의 음으로 읽는 한자였고요. 그래서 정답을 이번에 삭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삭막이라고 하는 것은 쓸쓸할 삭이라고 읽는 한자이고요. 실제 쓸쓸할 삭은 거의 삭막하다, 분위기가 삭막하다, 없을 막자를 쓰기 때문에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쓸쓸함, 매우 쓸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골 같은 데에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전자문에서는 이걸 노삭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곧 쓸쓸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삭과 관계없는 나머지 모두 찾을 색이라고 읽는 한자인데요. 찾을 색으로 읽을 수 있는 예들을 정말 이 당시 서울시의 오지선다에서 거의 다 주었네요. 자, 이제 범인을 색출합니다. 또는 색인이라고 하죠. 목차 같은 거 우리가 찾기 쉽게 정리해 놓은 영어로 인덱스라고 하는데 어떤 공책 같은 거 맨 앞자리에 이렇게 딱 색인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자, 4번도 탐색이고요. 역시 찾을 탐자를 포함한 모두 찾을 색 뜻이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색한다라고 한대요. 군대에서 수색조 이렇게 있겠죠. 모두 찾을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으로 읽느냐, 삭으로 읽느냐 이런 둘 중에 하나였던 건데요. 그래도 이번에 삭막이라는 한자로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서 읽으실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과 삭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낯설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 많이 들어본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문제로 준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역시 한자 성어의 표기이자 의미까지도 동시에 묻기도 하는데요. 국가직 7급 문제였습니다. 그는 고집이 어찌나 센지 한번 결심하면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자 성어의 느낌으로 한글로는 가능한데 1, 2, 3, 4를 보니까 표기가 다른 게 딱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역시 우리 한자 성어에서 했던 겁니다. 기출 한자 성어에서 직역하자면 경전하사라고 했어요. 고래 싸움이니까 경전, 고래 경자를 통해서 그리고 새우등 터진다, 새우가 죽는다, 하사 이것이 결국은 강자 틈에 끼어있는 약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보았을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의 같은 말이 중국의 고사와 관련된 간어제초라고 했었잖아요. 역시 중국의 조그만 나라, 등나라라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고요. 이제 강한 두 나라,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간어제초라고 읽을 수는 있었지만 한자 비슷한 두 개였대 사이간자를 쓰는 두 개가 결국은 정답의 가능성. 이거는 밑에 있는 볼간자와는 다르잖아요. 간과하다, 간주하다, 간파하다, 주마간산이다 할 때는 볼간자를 쓰지만 이제 사이간자를 써야 두 나라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세 번째도 아무리 어떤 뛰어난 인물이라도 이런 느낌이겠죠. 뛰어난 인물 그랬을 때 바로 세상을
뒤덮을 만한 인재, 이것을 계세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보니까 뒤덮다라는 덮을 계자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덮을 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계세지재라고 하는 성어도 있겠지만 역발산 기계세, 줄여서 발산계세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한자 성어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덮을 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덮을 계자이면서도 이제 뒤에 문학 작품에서 본다면 이것은 대개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대체로라는 뜻으로서 쓰였을 때 문학 작품의 개연성 이런 말하죠. 대체로 있음직한 성질, 대체로 그러한 성질을 개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대개계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자의 순서에 의하면 세상을 뒤덮을 만한 인재다, 뛰어난 인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역시 미출에 의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면 성공하기 힘들다. 사람은 사람이 아니면 성장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역시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저도 막대한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을 또 도와드리고 훌륭한 인재로 또 키워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같은 것들을 나열해 보니까 딱 2개, 니은 디귿만으로 답이 이미 나와 있고요. 기억에서 헷갈렸지만 이것이 바로 흔들 요자가 되겠습니다. 자, 흔들 요자, 보통 우리가 요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막 흔들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은 보통 아이들을 잠재우는 기구 있잖아요. 흔들어서 잠재우는 기구, 그것을 요람이라고 말하면서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는 슬로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쓰죠. 평생 동안의 어떤 사회복지 아니면 평생 교육에도 쓸 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제 슬로건들이 되게 유명한데요. 이때 흔들 요자를 쓰게 됩니다. 자, 반면 이제 오답이었지만 이것은 시끄러울 요라고 하는데요. 시끄러울 소가 됩니다. 시끄러울 소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란 뭐 이렇게도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보통 나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할 때도 시끄러울 소자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끄러울 소의 소라는 말마변을 쓰기 때문에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나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알겠죠? 이런 거 뭐 쿠데타 같은 거 이럴 때 쓰는 잘 안 쓰는 한자예요. 잘 몰라도 됩니다. 오히려 이 요란을 기억할 때 요지부동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셋 다 맞는 것은 정답 1번이었어요. 어쨌든 우리 한자성어, 기출 한자성어 270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자의 뜻도 물론이거니와 표기까지 이렇게 한자 하나만 바꿔도 또 다른 한자 시험 문제가 되니까요. 세계 한자성어 요지부동, 간어제초 그리고 개세의 지제까지 기억하시되 다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를 직역하면 경전, 하사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2가지 함께 외우시면 좋겠죠. 특히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다. 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때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뭐 청일 전쟁, 중일 전쟁 이런 거 사이에 끼어 있을 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가지 같은 말로 외우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한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은 9급 시험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7급 시험에 국어 그리고 괄호 한문 포함이라고 이제 보통 시험의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인사혁신처를 비롯하여서 앞으로는 한문 시험을 거의 내지 않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어요. 이유는 필세 시험 또는 이제 우리 행시에서 나오는 5급 시험에서도 언어 논리, 언어 추론이라는 건 있지만 거기에도 한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문 시험은 너무 어렵다. 이게 국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점점 안 나오는 추세.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이런. 물론 이제 군무원 7급도 있고요. 다른 기상직 7급도 있고 7급 시험들이 직렬에 따라 또 다양하게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런 거구나라고만 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긴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건 5분에서 10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 있는 한문은 살짝만 우리 확인하고 가도록 하시죠. 자, 소설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역시 무능했던 허생의 아내로 인해 각성을 해서 그래서 나가서 직접 돈을 버는 거잖아요. 백면서생이었던 허생이 부자 변씨를 만나서 매점매석과 해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하지만 결국은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 진짜 양반이 돈을 번다 이런 건 아니라서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이인다운 풍모 나라의 도둑들을 다 쓸어 없애면서 돈을 쥐어준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돈은 필요 없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모습도 개혁가로서 나오기는 합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에 나라의 도둑들이 수천 명이 몰려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소설 속에서 도둑대들이 이렇게 많이 도적들이 몰려 있는 것을 창궐하다라고 단어로 이야기하고요. 특히 창궐은 저랑 어휘 때 했어요. 개 두 마리가 미쳐 날뛰는 것을 창궐이라고 했었으며 특히 몹쓸 병이나 세력 등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창궐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로 병에다 많이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에이즈가 창궐하다, 콜레라가 창궐하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하다라고 하듯이. 그래서 결국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결국 창궐이라는 단어로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병과 함께 세력, 바로 도적대라고 했다는 거죠. 나라의 도적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엄청 많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거예요. 그걸 도적대가 창궐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도둑대들이 많았는데 이제 허생이 찾아가서 너희들 왜 도둑이 됐니?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도둑이 됐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쥐어줄 테니까 이제 도둑하지 말고 빈섬으로 가서 공도, 한자로 빈섬이 공도죠. 공도로 내가 데려가서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도둑하지 마라. 이렇게 나라의 어려움을 한 번에 쓸어 없앤, 사실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난해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도적의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라고 하면 처음엔 잘 모르겠죠.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맹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국민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라는 게 항상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맹자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줄여서 항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재산이에요. 항상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생계비, 최소한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것은 생활의 문제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죠. 밥 먹고 세 끼 먹기도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연극을 보고 어디 여행을 다니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생존이 먼저 되어야죠. 그 다음 2차적으로 생활이 되는 거죠. 여가도 되고 문화도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항상 변함없는 재산을 먼저 주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산이 없으면 백성들은 항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마음, 믿고 따르는 마음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맹자 이야기는 백성들에게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고, 그러나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백성들이 그렇고, 다만 또 군자들은, 지식인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살짝 어렵지만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이렇게 보통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나머지인데요. 자, 1번에 인부지, 이불온이라는 한 문 구절이면서 원래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 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코 노여워하지 말라. 역시 논어에 있는 구절들 많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말라. 왜? 언젠가 알아줄 거니까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주변에서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 좀 알아줘, 나 좀 뭐 좀 잘 대우해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대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격을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말고. 유일하게 한자는 노여워할 온이라는 한자가 보이네요. 자, 3번도 멋진 구절인데요. 인무 원려 필유 근 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는 바가 없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이 생긴다. 역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인 생각에 그냥 오늘만 어떻게 즉흥적으로 어떻게 오늘만 그냥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고민하지 않으면 가까이에 반드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멀리 보아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처세죠, 처세. 자, 4번도 원래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는 말이네요. 양약 고어구, 일이 병이다. 항상 어조사를 기준으로 이제 나누게 된 건데요. 자, 여기서는 줄여서 네 글자로 양약고구라고 말하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그러나 병에는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어조사가 그러나로 쓰였네요. 뒤 어조사 문제에 나옵니다. 그런데 병에는 이롭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직언하고 충고할 때 당연히 아프죠. 정문일침, 따끔하죠. 하지만 또 그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약은 쓰지만 입에 쓰지만 그래도 몸에는 이로운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감언이설이라고 하잖아요. 달콤한 말입니다. 달콤하게 남을 꿰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일시적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처세와 관련된 한문이었습니다. 자, 두 개의 한자어들이 이 안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추천합니다. 원래 우리가 개 두 마리가 미쳐 날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날뛰다라는 의미에서의 창자도 또는 미쳐 날뛸 궐이라고 하는 한자가 모두 개가 미쳐 날뛴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몹쓸 병이나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병의 창궐, 지금처럼 말하면 도둑대가 창궐이라는 단어까지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 한문 문장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맹자 이야기 속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므로 결국 백성들에게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2번이었습니다. 한글로 바꿔드렸고 해설도 책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483번 문형의 문제인데요. 이제 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 문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문장의 형식, 문장의 방식, 원래는 이제 5가지의 문장의 형식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 적지 않아도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이렇게 우리 했었잖아요. 종결형, 종결어미 이런 데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문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이런 걸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겉으로는 이게 문장의 형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100% 7급 유형의 문제. 그 중에서도 난도가 상이었어요. 예전에 이런 게 되게 잘 나왔고요. 한문 교과서에는 다 나옵니다만 국어 시험에, 구급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요. 자, 이때 정답 1번을 보니까 1번은 평서문이고요. 2, 3, 4번은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문문이 되려면 의문사 등, 한문에 필요한 의문사 등이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우선은 1번의 평서문의 해석이지만 정부라고 하는 게 원래 나그네예요. 나그네. 먼 길을 가는 사람. 나그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의 앞길은 어디냐라고, 너 어디 가니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것이 서술어 물어보다 이렇게 평서문이 된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가라고 나그네에게 가는 길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얼마인지 말이죠. 자, 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의문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역시 그대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대에게 너 장차 편안히 가니? 다시 너 장차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때는 약간 편안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디라는 뜻으로서의 어디 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갈지자니까 너는 장차 어디로 가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너 어디가? 뭐 이거겠죠. 자, 3번에서는 역시 딱 하나 누구 숫자인데요. 이 누구 숫자가 있으면 이것은 100% 의문형이라고 해요. 누구 숫자.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수원수구라는 말이 있었어요.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느냐. 다 내 탓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수원수구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도 누가 능히 더불어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누가 나와 같이 할래? 나랑 같이 할 사람? 하고 물어본 거죠. 누구 숫자에서 이미 의문형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도 누구 숙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 학문을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누구 숙자, 숙위 호학, 호학이라는 것이 학문을 좋아한다는 거죠. 누가 학문을 좋아하느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의문형과 평서문을 물었으나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생님 이게 우리 구급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하지만 문장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이 중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글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니 할 때 어디의 느낌에서의 의문형이 누구 숫자, 누구 숙자 이렇게 전부 다 의문형을 나타내는 한자들이었습니다.
자, 484번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최소한 하려고 하긴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엄청 많았거든요. 자, 한자의 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어조사의 쓰임을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 의도를 보니까. 자, 어조사의 쓰임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이 어조사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조사라는 것은 국어에는 없죠. 다만 이제 문장 형태로 보면 우리 국어로 말하면은 순접이냐 아니면은 역접이냐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의 약간 어미적인 해석이에요. 순접과 역접. 보통 순접이라고 하면 그냥 and라고 제가 해도 되겠죠. 역접이라고 하면 but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돼요. 해서이기도 하고 and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 하고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접과 역접으로 and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뭐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뭐뭐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역시 일본도 엄청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하기불사, 즉 망하고 즉 망에서 끊어볼게요. 하기불사, 즉 망, 사이불학, 즉 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자의 순서에 의하면은 배우지만 하는 역접이네요. 배우지만 생각함이 없으면 곧 얻는 것이 없고 없을 망입니다. 또 순서를 다시 번호 1번으로 해볼게요. 생각은 하지만 또 역접이네요. 생각은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곧 위태롭게 된다. 역시 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이야기인데요. 생각은 하는데 다시 배우긴 하는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하는 게 학과 습을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학 배웠으면 그 다음은 습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냥 동영상 강의 듣고 끝, 어려워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만의 시간, 수업 후에 나만의 흔히 말하는 복습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자, 두 번째 반대, 생각은 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곧 위태롭게 된다. 또 약간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오만함이 있어요. 나 다 알아, 다 알아. 비문학 정도는 내가 다 알아. 혼자 공부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또 위태롭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 바로 배움과 생각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의한다면 어조사의 사용이 어떻게 역접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로 해석이 된 거죠. 자, 반면 나머지들은 모두 순접인 어조사이었습니다. 역시 해석이 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아야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바꾸어서 그것을 가르쳤다. 자식을 바꾸었대요. 바꿀 역자인지 쉬울 이자인지는 동자 이음이지만 여기서는 역지사지 할 때 쓰는 무역할 때 쓰는 바꿀 역으로 읽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바꾸어서 그들을 가르쳤다. 이 어떤 의미예요? 자기 자식은 가르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품 안의 자식,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약간 혹독하게, 가혹하게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그냥 알았어, 피곤하면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야, 힘들어도 다시 해, 좀 더 힘내봐, 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식들을 가르쳐서 바로 바꾸어서 가르쳤다라는 여기 내용에 그래서 하는 순접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군자는 불경어수인데요. 불경, 즉 군자들은 거울을 삼는데 물로써 거울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서 거울을 삼았다. 역시 뭐뭐 하지 않고 이렇게 순접으로 또 해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모습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물을 통해서 거울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흔히 우리는 타산지석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귀감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사람을 보며 거울 삼아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안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거 아닐까? 나도 저런 행동을 하면서 남을 씹고 욕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반성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 거울 삼는다. 그래서 순접 맞고요. 자, 또 역시 여기서는 유학자, 학자 보통 선비들을 이야기하는데 선비는 글로써 법을 어지럽히고 또 엔드네. 협객은이라는 어떤 무협, 그러니까 어떤 무예를 하는 사람들, 뭐 문무라고 했을 때 문과 무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협객은 무로서 금도를 범한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글을 가지고
우리 글로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을 엄청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뭐 분서갱유, 막 진시황도 이런 거 막 다 불태우고 책들 필요 없어. 이것들 학자들이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글로써 막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글로써 법을 어지럽힌 데 비해 협객들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로써 벌써 금해야 하는 것, 금도를 범한다. 법을 어긴다라는 말과 관련이 되는 순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군자는 두루입니다. 이게 두루 주자이기 때문에 두루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루하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역시 순접이 되겠죠. 반면 소인은 또 편당하여서 두루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군자들은 두루하면서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데 소인들은 반대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두루하지 않아요. 이것이 결국 우리 불편부당이라는 한자성어와 관련이 됩니다. 소인들은 끼리끼리만 모여서 논다는 거예요. 이걸 편당한다고 하죠. 편당. 그냥 무리를 이루면서 아니면은 치우치면서 맨날 두세 명 모이면 남들 씹고 세 명만 모여도 막 쟤네들은 이상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인끼리끼리 야 뭐야 우리 다 같이 놀자 이렇게 하면서 야 그래도 좋은 건 좋다고 서로 인정해주자 이렇게 해줘야 군자로서의 모습 불편부당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은 불편부당하게 일처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편부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편부당이 좋은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되게 멋진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럼 뭔가를 참고하잖아요. 그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또 정말 짧지만 이런 경구가 되는 한문 구절을 통해서도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좀 마음에 품어서 자꾸 읽고 따라하다 보면 좋아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항상 논어의 첫 번째 나오는 게 하기편이며 하기편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듯한 표현이잖아요. 배우고 또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화 또는 불력 낙호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한 거예요.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어조사 이가 거기서도 순접으로 해석이 되고요. 청출어람 이청어람 이 어조사 이의 쓰임에 대하여 푸름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이렇게 순접 또는 역접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에서 좀 연습을 해보셔도 재밌습니다. 이 재밌다고 해야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길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써드렸습니다만 해석은 다 완료됐으니까 책과 역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최소화했어요. 원래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역시 구급용에 맞춰서 7급 문제를 많이 걸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문처럼 나와 있는 문장이지만 다행히 어느 정도 좀 읽을 만한 한자가 있었어요. 운종용, 풍종호라고 했습니다. 해석의 순서에 의하면 용이 가는데 따라가요. 바로 구름이 함께하고 용 가는데 구름이 있어요. 또는 호랑이 가는데 4번에 호랑이 가는데 또 따르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상 용 가는데 구름이 따르고 이래도 되고요. 호랑이 가는데 바람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순서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뭐 가는데 뭐 간다. 지금 이거잖아요. 유일한 한자로는 따를 종이라는 한자가 있군요. 따를 종자는 우리가 종심이라고 하는 나이 관련 한자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나이 70세,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종심 소욕 불류구라고 역시 공자도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A 가는데 B 가고 C 가는데 D 가는 것이 결국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딱 요 느낌이잖아요. 하나가 가면 늘 다른 것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친한 친구도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교칠지교라고 했어요. 끈적끈적하게 늘 붙어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어이구 A가 가면 B도 항상 같이 가는구나. 그렇지. 왜냐하면 용이 가면 용이 승천해야 되잖아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기 때문에 용 가는데 구름이 따라오는 것이고 또는 호랑이 가면 역시 바람을 휘몰아치면서 호랑이가 막 달려간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기호지세,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형세, 호랑이 등을 탄 형세 말이죠.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물론 숨어있는 띄어쓰기 의존명사 대라는 건 아시죠? 바늘 가는 데에 하고 바늘 가는 곳에 이렇게 의존명사 대로 띄어쓰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말 갈 때, 소 갈 때 다 그냥 다 다녔대요. 이곳저곳 다 다녔어요.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 이렇게. 옛날 같으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처럼 말하면 해외 여행을 다녔다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고요.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녔어요. 물론 진짜 해외 내가 안 가본 나라가 없어. 세계 한 20여 개국 내가 돌아다녔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말 갈 때, 소 갈 때 다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냥 이것저것을 많이 떠돌아다녔다. 산전수전 우리 공중전 다 겪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일반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단다. 역시 어떤 순리에 잘 따르는 것이고요. 어떤 징조, 조짐, 낌새에 관한 거죠. 야,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던데 걔가 어쩐지 그런 조짐이 있었어. 그런 낌새가 있었어. 뭐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용 가는데 구름이 가고 또는 범 가는데 바람이 간다. 이렇게 해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의미를 연결했습니다. 자, 486번입니다. 한문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두어 문제만 더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한자입니다. 역시 첫 번째 논어에 있던 아주 멋진 구절인데요. 자, 한자만 놓고 본다면 부와 더불어 귀 합쳐서 우리가 부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와 더불어 이건 함께니까 부와 귀는 역시 다른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을 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바라고자 하는 바이지만 부와 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귀하게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서라는 또 어조사 중에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이자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이자의 느낌은 이심전심이잖아요. 이심전심.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해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니면은 이열치열 이런 말 알잖아요.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예전 우리는 전쟁의 어떤 군사 전략 중에 하나였던 EJ라는 것도 있었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게 한다.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처럼 결국 오랑캐로서 이렇게 이건 오랑캐 이자를 쓰는 거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할 때 오랑캐 이자잖아요. 자, 이렇게 이자가 어조사니까 그 도로서 얻지 않는다면 그 도로서 그것을 얻을 득자 얻지 않는다면 불처야 그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어조사야를 맨 마지막에 주게 된 거죠. 즉 부와 귀는 누구자 얻고자 하는 거예요. 부와 귀는 누구나 얻고자 하는 바이지만 그 도로서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름으로써 부와 귀를 얻어야지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막 강도질해서 부와 귀가 된들 그것이 그곳에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불처야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와 귀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름을 추구해야 결국 너의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것은 한시외전에 있는 우리 한자 성어 딱 4글자로 줄일 수 있는 그거였네요. 반가운 수욕정이 풍부지 이렇게 제가 항상 묶어서 이야기했고요. 줄여서 풍수지탄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시 한문 구절에 의하면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에 흔들리고 부모님은 효도하고자 하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신 거죠.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음을 탄식하는 걸 줄여서 풍수지탄. 그것의 같은 말을 풍목집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의 출발은 바로 바람 풍자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나무 숫자까지도 우리 시험에 활용되었어요. 풍수지탄은 나무 숫자고요. 맥수지탄은 빼어날 숫자라고 했어요. 한자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결국 한자의 순서에 의하면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지만 하고 역접이네. 이제는 역접에 해당하는 어조사 이가 해석은 역접이지만 들어갈 한자는 어조사 이라는 걸 알고 이제 아까 이자라는 걸 구별해. 어조사 이, 어조사 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이라고 음은 읽었지만 한문 구절에 사용된 해석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불어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는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아. 그래서 안타깝고 슬프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이렇게 문장이 쫙 하나로 나와 있어요. 7급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문형이기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둘 다 맞는 것은 정답 2번의 써 이자와 그다음에 여기서는 해석상으로는 역접,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지만 이렇게 해석했던 결국 역접의 어조사 이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이런 정도로 정말 제가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또 흘러가네요. 한문이 되겠습니다. 자, 493번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살짝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역시 이제 논어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요. 문장입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덕목이네요. 자, 흔히 우리가 지금 1, 2, 3, 4를 보는 순간 뭔지 알겠죠. 맹자도 말했던 사단이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항상 인지상정이라고 말하는 네 가지죠. 네 가지. 인간의 기본적 감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측은지심. 측은하다 하는 것만으로 우리 다 알죠. 가엾을 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특히 나쁜 것을 보면 막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수호지심이라고. 왜냐하면 옳은 걸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누가 어디 갑질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의리죠. 우리도 다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분개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다니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옳지 못함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이것을 수호지심이라고 하고요. 또는 우리 동양의 미덕인 사양지심이라고 했어요. 겸양지덕이라고도 우리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겸손하게 우리가 해줘야지. 그래 해줘야 봐봐. 누가 뭐 먹을래? 그럼 다 해줘. 다 내 거야. 이렇게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아니 괜찮아. 노 땡큐 고마워.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사양지심입니다. 자, 12지심 역시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 그것을 12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역시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자로예요. 자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용맹함이라는 게 좋습니까? 용감한 게 좋은 건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공자가 이야기한 거죠. 공자가 대답하기를 역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처럼 공자 역시 제자들과 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자, 군자는 의로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의로움으로써 최고로 삼는다는 거죠. 써이자가 여기에 또 보이네요. 자, 군자는 용맹하지만 역시 역접이에요. 용감함이 있지만 의롭지 않으면 난을 일으키고 군자가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먹물 묻은 사람들,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로움이 없으면 결국 난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니면은 결국 히틀러예요. 나치즘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명연설가의 선동가이지만 그러나 결국 의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식의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민족만 생각한 거예요. 게르만족만.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또 소인은 용감하지만 의롭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친다. 대인과 소인을 또 나눈 거예요. 군자와 소인을 나누어서 군자도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소인도 역시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용감한 것보다 용맹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것을 바로 우리가 했던 구절의 의로움과 관련된 것이 곧 수호지심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것을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부끄러워할 수,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수치스럽다 이런 거 하잖아요.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자, 이때는 악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미워할 오라고 읽어야만 우리는 증오하다, 염오하다, 혐오하다 이렇게 할 때 오가 되죠. 악하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옳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수호지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것을 모두 합쳐서 네 가지 사단이라고 맹자도 이야기했었고요. 이것을 인지상정, 줄여서 인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역시 1시간 동안에 한문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풀기 어려운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고등학생들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특히나 선택 과목인 한문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당연히 고등학교 한문책을 보지 않은 이상 이건 알기 어려운 어떤 고사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어떤 고종 21년에 해동 속소학이라고 하는 아동들의 윤리를 위해서 지은 책, 어린이들용 책이에요. 약간 교훈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제가 해석을 쭉 해놓았으니까 사이사이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에 정승이었던 홍서봉의 모친이 있었는데 집이 매우 가난하여 거친 밥과 나물국도 매양 거를 때가 많았다. 어쨌든 이제 정승의 어머니인데 매우 예전 그 청비남을 정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 재산이 몇십억이고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니 공직자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우리 청빈한 거 이걸 엄청난 자랑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하루는 여종을 보내어 고기를 사오게 하였으나 고기의 빛깔을 보니 독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약간 상했더라는 거죠. 고기를 어디 정육점에서 사왔는데 그래서 여종에게 묻기를 사온 것과 같은 고기가 몇 덩이가 더 있더냐 하고 그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 장식을 팔아서 그래도 머리에 있는 핀 같은 거 뽑아가지고 비녀 같은 거 장식 같은 거 막 다래 같은 거 팔아서 돈을 마련하여 여종에게 남은 고기를 모두 사오게 했대요. 이게 원래 예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머리 장식을 팔아서 고기를 다 사오게 했을까요? 남이 먹을까 봐. 그 독이 든 것 같은 상한 고기 먹을까 봐 그래도 장사는 하게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주 현명한 처신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디에 고기를 다 사오게 해서 담장 아래에 파묻게 했어요. 어차피 그냥 버려야 되는 건데 돈 주고 그리고 가난한 집인데 돈 주고 사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기를 사서 먹고 병을 얻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란다. 자, 이런 게 굉장히 참 자애로움이고요. 지혜로움이 되겠죠. 우리가 정말 상층의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상층의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적어서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돈은 없었지만 그러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또 감동을 많이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보니까 이게 한문 교과서에 있는 썩은 고기를 다 샀다. 그냥 한문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썩은 고기잖아요. 썩을 부자, 부육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패되었다. 썩을 부자 말이죠. 썩는 걸 방지하는 걸 방부제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썩은 고기를 어떻게 다 샀냐 팔았냐 지금 이런 이야기네. 다 샀다는 거예요. 없으면 사고, 있으면 판다. 그래서 우리는 팔고 산다라는 뜻에서 매매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한자로 강조했어요. 충분히 이 두 글자만 가지고도 다 나옵니다. 부동산 다 써 있잖아요. 매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파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있으면 파는 거라고 했어요. 있다라는 거는 여기 위에 선비사자가 있고 여기 나머지는 한자가 똑같잖아요. 여기는 있어야 할 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팔아야죠. 팔매자. 없으니까 살매자. 그래서 해석의 순서에서도 팔고 사는 것이 순서대로 나와야 된다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팔아요. 돈이 있죠.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또 사야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팔고 산다. 팔고 산다. 있으면 팔고. 없으면 산다. 제가 항상 이렇게 순서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순서에서도 썩은 고기를 어떻게 다 샀어요. 이렇게 해서 살매자를 써야죠. 이것을 썩은 고기를 팔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함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7급 문제에 이제 아까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특히 머리 장식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남은 고기를 다 사오게 했어요. 자, 요 상황들을 한번 잘 보시고 자,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위와 상관없이 밑에 해석만으로 우리가 다 되겠죠. 여종이 사온 고기는 독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좀 썩은 거였어요. 대부인은 벽장에 감추어 두었던 돈으로 고기를 산 것이 아니었죠. 고기를 산 건 맞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머리 장식을 팔아서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벽장에 돈이 숨겨져 있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장식을 팔아서 결국 돈으로 고기를 사오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담장 아래 묻었고요. 사람들은 고기를 사 먹고 병이 날까 대부인이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자애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뭐 금방 아는 거지만 이걸 이제 한문이 아니라 7급 시험용이 아니라 9급 시험용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비문학 독해처럼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독해로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이 이야기로 더 수렴하셔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시간이 가긴 했는데요. 확실히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부터 한문까지 정말 다 해드렸습니다. 애초에 많은 약속들을 여러분에게 했었잖아요. 이론 강의 때도 정말 긴 시간 동안, 90강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왔지만 또 문제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또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그러면은 순화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